네, 정경심 교수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소환 조사인데요. 정 교수의 조사 내용에 따라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서 오늘 소환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광화문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가 참여하는 범보수연합 대규모 집회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앞으로 전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것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만은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오늘 전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언제 출석하나 했는데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오촌 조카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날이라서 예상은 했는데 자, 공개냐 비공개냐 얘기가 많았는데 비공개로 소환이 됐죠? 예, 최근에 와서는 대개 비공개로 가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초반에는 1층으로 가는 거다. 공식적으로 날짜만 알려지지 않을 뿐 일반적으로 하듯이 공개적으로 간다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비공개로 가는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실제로 비공개로 오늘 9시에 소환된 걸로 얘기가 되고 있죠. 아까 날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대개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날짜를 어제인 2일부터 4일까지로 지칭을 했었죠.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구속 만료 얘기했었는데 구속 만료 자체의 의미보다는 사실상 이제 구속 만료 기간이 되면서 조범동 씨를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기소 전에 정경심 씨가 관련돼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그 전에 소환하지 않겠느냐 좀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조범동 관련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해석에 따라서는 6가지 이상의 관련돼 있다 의혹을 받고 있다는 얘기하는데 조범동 씨하고 관련된 부분은 사모펀드 관련 쪽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범동 씨가 이쪽으로 이제 자본시장법이라든가 또 몇 가지 관련법, 특가법 등까지 올라가는데 정경심 씨 관련된 부분을 조사해서 올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정경심 씨의 소환이 저는 이번 수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에서 정확하게 수사 진행되는 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추측성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또 여권 쪽에서는 피사실 공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 과정을 보니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도 사안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용할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오늘 정경심 교수 소환을 계기로 해서는 조금 사실에 대한 검찰 입장도 좀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기소가 되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고 정 필요가 하다면은 과거처럼 공식적으로 일정 기간을 거쳐서 중간에 브리핑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정경심 교수가 이제 공인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더 공개 소환이냐 비공개 소환이냐 이게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당장 이제 황제 소환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과 30일 양일을 거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또 검찰권 행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사 관행과 관련돼서 개혁을 주장했고 그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저는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체 개혁안을 빨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그 특수부를 축소시키고 외부 파견 검사를 소환하고 이번에도 이제 결국은 비공개 소환을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지금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누차 강조를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에 반대한 적이 없어요. 자꾸만 뭘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지금 여권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론을 아예 이렇게 비공개 소환을 통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핵심은 뭐냐면 소환이냐 할 때 비공개냐 공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체를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좋은 선택을 저는 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과 관련돼서 지시를 했지만 대통령 지시는 지시고 그리고 수사는 수사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 수사하는 거하고 검찰개혁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일부 여권에서는 이것을 마치 같이 하게 하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수호하는 것이 검찰개혁인 것처럼 굉장히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부 검찰개혁안에 협조하고 있다. 그것이 아주 상징적 사건이 물론 이제 비공개 소환이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 소환당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내리자마자 비공개 소환을 하니까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거는 너무 특혜가 아니냐라는 부분들, 건강상의 이유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많은 이러한 것들을 아예 그냥 정체시킬 필요가 있다. 네네. 이렇게 피의자에 대한 공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공개 소환하는 부분들은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정말 그런 수사 관행성에 있어서의 변화를 주는 그런 계기로 됐으면 좋겠다.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적인 어떤 수사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논평도 내놨는데 어쨌든 좀 말씀하신 대로 검찰 입장에서의 본류는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수사에서 입증 이거기 때문에 공개냐 뭐 비공개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 위조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거 말고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하루의 수사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되게 그 조사가 길어질 걸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보기에 따라서 한 6개 사안 정도가 지금 맞물려 있다 얘기하고 있죠. 사문서 관련 얘기는 이제 표창장, 동양대 표창장 관련 얘기고요. 사모펀드 자체도 있었고 이후에 지금 WFM 관련해 가지고 돈 출처 나왔던 것에 대해서 지금 조범동 씨가 횡령 배임 관련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등등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사안이 여러 개 걸려 있습니다. 여러 개 걸려 있어서 길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걸로 사안에 따라서는 한번 귀가한 다음에 이틀간은 불러넣는 방법도 얘기하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과연 그 조사 결과 이 문제가 구속까지 갈 것인가 하니까 주목받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여러 사안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검찰이 이제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 올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 검찰 수사가 이쪽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가 결국은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특히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돼서요. 이것이 만약 공모를 했고 운영에 관련했다고 한다면 이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공직자윤리법도 위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이제 가장 큰 핵심적인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조국 장관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증거인멸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함께 한 거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날 그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 책임을 물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법적 절차라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냐? 재판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재판 과정까지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뭐 구속이 됐을 경우에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겠고 본인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장관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두 가지가 여전히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도 직접 물어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럴 경우는 장관이 어떤 그 행태를 취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인이 구속되더라도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 이걸 과연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상식의 문제 그리고 공정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부분들 또 최근에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돼서 고발했었던 진보 시민단체에서 지금 조국 부부를 고소까지 했단 말이에요. 고발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아주 다차원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이제 결국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게 요구하고 싶은 거는 이 신속한 수사를 맞춰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너무 길어요. 이러다 보니까 온 나라가 지금 조국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경제는 어렵고 지금 북한은 SLBM을 쏘고 있고 등등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국 사태에만 매몰돼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조금 우리 검찰이 아주 진실을 밝히지만 빠르게 신속하게 이 부분을 좀 매듭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온 나라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있기 때문에 검찰이 좀 수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가 좀 검찰권 남용이다 이런 그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청문회 날 저녁에 기소가 되면서 여권에서는 이게 좀 무리한 기소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명백한 기소권 남용입니다. 저는 이 사건 기소 당시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 청문회 저녁에 끝날 때쯤에 기소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래도 다른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너무 검찰이 지나친 수사다 이런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아마 공소시효도 하나 걸려 있고요. 또 하나는 조국 장관의 발언에 대해 신뢰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여권에서는 그런 문제를 지적했죠. 당시에 인사청문회 끝나갈 시간부터 무렵부터 여상규 당시 위원장이 조금 더 기다려보자. 검찰의 기소 여부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이미 사전에 10시 몇 분경에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였고 발표만 이 시간이 지나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는 조국 장관을 뭔가 호위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소환도 없이 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MBC죠 방송에서 이런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뭔가 신뢰성이 없다는 쪽으로 검찰 기소가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맞붙였는데 반면에 검찰 쪽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위조했다는 만한 증거를 충분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아마 오늘 소환 조사 끝나고 난 다음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 어떤 것인가 어느 쪽이든 간에 분명하게 조금 의견을 발표될 필요가 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근데 뭐 이게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또 발표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요. 반발하지 않을까요? 끝나기 전까지 보통 이제 기소 이후에만 되게 발표가 가능한 것처럼 돼 있는데 예전에 그 국정농단 중간 발표했다시피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크고요. 조금 전에 김영진 교수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2달 동안 모든 국정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국정을 실제로 파악하고 있는 총리도 직접적으로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고 언론을 인용해서 얘기할 정도가 되니까 이 문제를 조기에 정리하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뭔가 공식적인 입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장과 또 여권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참고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은 왜 증거인멸 시도를 했을까라는 의혹은 충분히 사볼 만합니다. 물론 증거인멸 자체도 유시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증거 보존이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 파악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하드를 교체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해 보이니까 그렇게 위조가 아니었다면은 왜 교체하려는 시도를 했을까 이런 의혹들도 같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여권에서 뭔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 반면에 검찰에서는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 두 개 나중에 조만간 확인되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뭐 궁금한 상황인데 여권에서는 지금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국민이 있나요?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다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시점과 그리고 형식과 내용과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검찰 개혁에 관련된 그 부분은요. 조국 장관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하면은 진정성이 확보가 되지만 이것을 이전에 하다 보니까 자꾸 외압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저는 이제 최근에 이런 그 언론 보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이례적이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의미에서 이례적이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의미에서 이례적. 아니 어떻게 여당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고발을 합니까? 이거 이례적이잖아요. 그리고 취녀 계층에 있는 분들이 검찰청에 가가지고서 조국 수호 그리고 검찰 개혁 얘기하는 이런 대규모 집회도 그냥 이례적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은 7월 25일 날 윤석열 총장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잘 받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최고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많은 여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심도 지금 보면은 예. 오히려 수사에 대해서 잘못됐다기보다는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또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속에서 조금 저는 집권 여당이 절제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묻고 싶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적폐 수사를 할 때 인권은 존중됐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예. 더 나아가서 피의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절제된 검사권을 행사했나요? 그럼 그 당시에 또 특수부 출소와 관련돼서 당시 적폐 수사를 할 때는 민정수석실을 포함해서 법무부 쪽에서는 이걸 좀 축소를 하자고 했을 때 반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특수부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날 지난 2년 동안은 왜 그걸 안 했죠? 본인이 조국이가 민정수석이었었고 박상기 법무장관 있었으면 그 충분한 시간 동안에는 침묵하고 있다가 벼랑간 조국 장관을 수사를 하니까 그동안 있었지 않았었던 여러 가지 얘기가 자꾸만 나온단 말이에요. 예. 피사시 공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상식이 최고의 저는 진실이라고 봅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검찰개혁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이 마무리된다면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국민들이 원하고 그것은 결국은 국회가 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예. 검찰을 지금 조용히 차분하게 지켜봐야지 여하튼 압박을 하고 더 나가서 군중들이 이렇게 서로 양쪽으로 갈라서서 진영의 논리로 대화를 한다는 예.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뭐 정부 여당의 진정성이 확보되려면 조국 장관 의혹 이 시점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서초동에 지난 주말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도 직접 지시까지 하면서 검찰 개혁안 마련하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날 대통령 지시 바로 다음 날 검찰에서 셀프 개혁안을 내놨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걸 받아들이는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시민들의 민심이 좀 변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검찰 개혁이 어떤 내용인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예. 있습니다. 김영진 교수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사실상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도 내용은 뭐가 되고 있느냐. 조국 장관을 수호하는 쪽과 퇴진을 요구하는 쪽.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을 적극 지지하는 쪽과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과연 그동안에 나왔던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의 내용이 뭔가 한번 이 부분 언론도 그렇고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뭘 요구하는 것인가. 예. 국민들의 다수도 지금 서초동에 모였던 우리 시민들의 물론 구체적인 숫자에 관한 공방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수가 모였지 않습니까? 예. 많이 모였는데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했던 검찰 개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과 권력기관이 그동안 할 수 있었던 검찰 개혁은 대부분 했다. 국민들도 이것은 인정해 줄 것이다. 나머지는 뭐냐? 법적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 법적 제도적인 완성은 말 그대로 지금 이제 국회에 가 있는 입법을 그렇죠. 완성하는 거게 예. 되겠죠. 다음 날 바로 취임을 했던 그날 오후에 취임을 했던 당시에 조국 장관도 개혁의 과제를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법적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나머지 부분은 또 이제 검찰의 인사권 문제, 감찰권 문제를 강화하는 것 정도를 추가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과연 나머지 뭐가 있을 것인가? 이게 조국 장관하고 어떤 문제가 맞물려 있는 것인가? 예. 과연 나머지 법적 제도적인 완성 과제를 조국 장관만 할 수 있는 것인가? 논란이 충분히 제기될 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에 걸쳐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첫 번째 얘기했을 때 검찰권의 행사 방식 그동안의 수사 관행 문제를 예. 제기했단 말이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김영준 교수가 만약 이게 문제가 됐다면 지난 2년 반 동안 충분히 시정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과연 이 수사 관행과 이 문제는 당장 이번에 조국 장관 문제가 불거지니까 드러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남아 있고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바로 하루 만에 내놨던 안 중에서 특수부 축소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세 곳만 남겨놓고 네. 전국 특수부 그동안에 폐지한다. 이미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 체제에서 많이 축소해가지고 일곱 군데만 남았던 거 예.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둘러싸고는 그동안에 크게 이견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했을 때 안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제출했던 내용에는 그 정도 부분에 대한 강한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 이 문제가 예. 나왔느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금태섭 의원이 조국 장관을 향해서 특수부 더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동의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이 추가적으로 나왔던 부분이어서 과연 지금 조국 장관의 역할과 행보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검찰 개혁안에서 조국 장관의 역할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가지 안들은 나오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완성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무엇이 더 추가적으로 남아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직접 관련이 지금, 없다면은 이것은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라기보다는 예. 사람을 둘러싼 권력 투쟁의 양상이 오히려 검찰 개혁이라는 예. 용어로 대치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제 검찰 개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서초동 촛불 집회 이후에 또 여론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주목되는 상황인데 오늘 광화문에서는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뭐 한 달 전부터 예고된 집회였는데요. 황교안 대표 얘기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이 정권에 분노한 민심을 똑똑히 이 정권에 보여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를 막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네. 뭐 한국당 뭐 150만 명 오늘 그 보수 단체 집회에 모일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오늘 뭐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지금 동시다발적인 집회가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있습니다. 민주주의 앞에 여러 가지 용어가 붙어요. 광장민주주의, 촛불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잖아요. 이제 광장민주주의의 아주 예.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저건 대의민주주의가 붕괴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인 거예요. 사회 갈등은 제도화된 권력 속에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예.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뭐 스티븐 레비스키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면 다 우리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자와 극단주의자의 치명적 동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극단과 대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다라고 가지고 하면은 그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무력화된 정당들에 대한 얘기를 2장에다가 그 책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서로가 의견을 분출할 수 있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이 갈등을 조정하느냐. 그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 이 대통령과 국회가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상식과 더 나아가서 그동안 얘기했었던 공정, 정의, 자유, 도덕, 윤리가 잘 구현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과제가 더 핵심적인 것이지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중점을 두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예. 좀 고려와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네. 봅니다. 건강한 의견 대립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네 편 아니면 내 편 이런 광장에서 의견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그렇다면은 진영 대결 양상으로 지금 극대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수습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국회로 가보면 좀 답답합니다. 국회에서부터 벌써 진영 논리가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감이든 대정부 질문이든 지금 기승전 조국으로 다 끝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국 장관 문제가 일정한 방향을 빨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구호는 거창한 추상적인 구호를 내세우지만은 가장 직접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쟁점은 역시 조국 장관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간에 빨리 좀 돼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김영준 교수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여야를 지지하는 쪽 아니면 특정 진영을 지지하는 쪽이 장에서 계속 이것을 정치를 대치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대의제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국정을 총책임지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출해서 뽑았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라고 한 거고요. 국회에서 또 여자 국회의원들 뽑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서는 현재 적어도 당분간은 우리나라가 세계 한 20위권에 있는 민주주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데 예. 우리가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과연 작동이 안 되고 예.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누구의 책임인가를 충분히 좀 한번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분명하게 국민들은 국민들에게 국정을 맡기려고 대통령을 뽑았고 국회의원들을 뽑았습니다. 예. 그런데 장외에서 서로 세가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대의제를 통해서 뽑혔던 권력들이 조금 자성하고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장외에서의 세대결. 지금 광화문 앞쪽에 지금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좀 한국당 집회가 1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얼핏 보기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낮인데 좀 엄청 많이 저는 모였군요. 이 부분을 예.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공존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으로 꽉 차 있다고 우리 대통령이 취임돼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조국 장관 저렇게 버틴다고 하면은 예.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셔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정치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집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2, 3년 전에 이른바 촛불 집회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사실 끌어내리는 동력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하고 좀 다른 성격은요. 당시에는 국민의 대다수 80% 내외가 동의했던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게 동력이 되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갈라져 있는 촛불입니다. 예. 과거에는 권력에 관한 일반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는 집회였다면은 지금은 그냥 세력대결의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걸 예전에 2, 3년 전에 촛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어느 쪽도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상상외로 보니까 오늘 광화문 집회도 서초동 못지않게 되고 있어서 네. 세대력이 상당 상승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광화문 앞에서 저렇고요. 서울역 앞에서는 또 대한애국단 그렇습니다. 집회도 있고요. 네. 대한문 앞에서도 보수단체 집회들이 예정돼 있어서 벌써부터 지금 1시가 아직 안 된 시간인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인 걸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오늘 보수 쪽도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은 주말에는 또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지금 무한 반복되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긴 다만 합니다. 꼭 말씀드린 거는 예. 지난 1,800만 명의 촛불 집회가 있었을 때 우리 김 박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정말 바꿔야 된다는 부분인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단 하나의 폭력 사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화적으로 예. 저는 뭐 서초동이든 광화문이든 집회 자유는 다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되고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분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아마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잘 보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세력들이 훨씬 더 많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아까 김영주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북한이 SLBM 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일 갈등도 뭐 해결된 거 하나도 없고요. 경제도 어렵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갈라진 민심을 계속 두고 보는 것이 맞느냐. 정치권의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김영준 명재대 교수 두 분과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